소개받은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훈 소장입니다. 오늘 되게 저희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옆방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도 꽉 찼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오늘 앞에서 좀 시간을 쓰셔가지고 조금 제가 120장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조금 더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TD 잘 모르시는 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HR 담당자분들이 한 10,000명인데 작년도부터 14,000명이 오셨어요. 근데 작년도랑 올해는 좀 다른 게 작년도에는 오바마 때문에 오신 분이 한 1,000분 이상이었거든요. 14,000명 오셨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13,500분 정도 오셨고요. 지금 76회째고 올해는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덴버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올란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혹시 HRD 담당자분들이 다음에 너가 가라라고 하면은 다 다음에 가시는 게 좋아요. 올란도도 해줬습니다. 디즈니 월드도 좋고 덴버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총 3개 제너럴 세션이랑 그 다음에 330개의 컨커런트 세션 그리고 엑스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떤 게 뭐냐면 지금까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슬로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컨텐츠 커뮤니티, 그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글로벌 퍼스펙티브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그냥 Make Learning Bet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없어졌다는 것도 특성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대회장, 제너럴 세션, 컨커런트 세션, 엑스포 모습 아마 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을 거고요. 이번에 트랙의 변화 아까 좀 스테파니 난드 편님도 설명하셨는데 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거의 10개 트랙이랑 산업별 트랙 4개였어요. 근데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Managing the Learning Function 해가지고 어떻게 HRD 기능을 이끌어 갈 거냐라는 HR 부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생겨서 총 15개 세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별 세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고요. 결국은 HR의 펑션이 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트랙에는 대부분이 마이크로러닝이나 아니면 러닝 익스피리언스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HRD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2017년에는 러닝 테크놀로지가 제일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도부터 계속 리더십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리더십도 한 절반 정도는 변하지 않는 리더십이었고요. 절반 정도는 여성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왔고 에자일, 밀레니얼 이런 단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도 새로운 세대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지금 빨간색으로 진행되는 강세 세션들은 되게 많은 세션들이 존재했습니다. 트랙별 주요 키워드는 그냥 읽으시면 될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이렇게 제가 나열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ATD를 가면 한 140개 정도가 릴리스가 돼요. 오프닝 300개 세션 중에 그걸 다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요 키워드들,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들을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 9개 가지로 좀 키워드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HR 이슈입니다. 일단 스킬 갭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남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Employee Engagement, Engagement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adership in the New Age, 이게 세 가지가 HR의 전통적인 이슈고요. 그리고 HRD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HRD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부분만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링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로링.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대세가 된 것 같고요. AI라는 부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어디죠? 그 세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엘리엇 머지가 AI가 아직 완성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약간 이 AI 부분에서 좀 비주류세요. 그래가지고 AI 세션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VR, AR, 게임, 챗봇 이런 것들이 좀 단어들이고요.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VR이 조금 세션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오히려 AR, 챗봇, 게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VR이 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AR, 챗봇이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례였어요. 게임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HRD in largement, 즉 HRD가 지금은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만 해야 되냐라는 이슈,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이렇게 러닝 익스피리언스 시대에서 과연 이것만 해야 되냐라는 이슈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두 가지만 딱 기억하라고 하면 이번 ATD에서 러닝 익스피리언스입니다. 학습 경험으로의 확장입니다. 즉 이러닝과 오프라인 경험이 아니라 학습 경험, 702010에 해당하는 2070 영역으로 HRD가 확장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렸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러닝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년 전에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션만, 이 주제로 세션만 한 것도 한 4가지 정도 됐고요. 각 세션마다 러닝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학습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HRD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자일, 이거 다 아시겠죠? 에자일하게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션에 맞게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돕는 장표를 넣고요. 아마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한 16개였어요. 그리고 저희 스텝으로 간 친구들이 2명이 더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개 정도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좋은 세션 2개, 3개 정도만 이 키워드에 따라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스킬 갭이에요. HRD 당면 과제인데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프로세스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공장 비즈니스 상황 대부분이 기존의 저희 제조업이라는 비즈니스가 대부분이 항상 20% 성장을 목표로 하잖아요. 아니면 30%.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이렇게 선형적으로 흐릅니다. 되게 선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현재 구성원은 근데 이게 현재 시점이면 구성원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엄청 시키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디지털화된 비즈니스는 이게 J커브를 긋으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어도 힘든데 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의 비즈니스는 이 정도의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킬 갭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 스킬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스킬 갭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스킬 갭을 채우는데 HRD를 육성하는 이슈와 이거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크게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킬 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리스킬, 업스킬이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이 스킬 갭을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라고 하면 결국 펑션이라는 게 마케팅도 있고 HR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없어지는 직무,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생산직, 마이크 울리나요? 마이크 좀 바꿀게요. 네. 생산직이다라고 하면 뭐 IT로 이슈도 바뀐다, 펑션을 바꾸는 거죠. 자기 연애. 이거를 리스킬링이라고 합니다. 즉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RPA 아시나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주차장도 자동화되어 있고 다 자동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다 자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업무로 우리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스킬이라고 합니다. 즉 자동화시킬 거는 로봇에 맡기고 이걸 업스킬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2가지 이슈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어떻게 유럽이랑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직원들한테 물어본 거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은 아무래도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채용 중심으로 가는 게 30%고요. 그리고 유럽은 아무래도 재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교육과 채용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재교육과 채용이 2가지, 채용이라는 단어와 재교육이라는 단어는 HRD의 역할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리스킬과 업스킬이 답이라면 앞으로 해 나가야 되면 결국 채용과 HRD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변화인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자동화가 돼서 우리 일자리를 되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되게 불안하잖아요, 저희 그죠? 아닌가요? 저만 불안한가요? 계속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이 자동화 시장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 영역부터 되게 단순화된 업무부터 위로 올라가더라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변천사가 처음에는 단속 반복 서비스를 대체해 나갔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즉 ATM기 같이 텔러들이 하는 역할을 그냥 그 ATM기가 점점 대체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고객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좀 패턴화된 것들, 고객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챗봇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패턴화된 서비스를 대체할 거고 앞으로는 고급 지식 서비스까지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 자동화된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HR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세션이었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HR 포믹스였어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는가를 4가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는 채용 아니면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시키고 교육해, 빨리 뽑아, 교육시켜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HR의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이 인재들은 더 창의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거냐라는 이슈고요. 그리고 미국은 거의 한 50%가 프리랜서의 기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되게 많이 긱경제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 박혀 있는 프리랜서들, 즉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들이 조직에 속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이 일을 하고 돈 받기를 원하죠. 결국 이 프리랜서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과거에 인재영입과 육성이었다면 이제 HR 믹스가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HR과 HRD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을 따라서 빠르게 해라라는 얘기였고요.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였어요. 제가 2015년에 AT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였습니다. 아마 그때 자료도 제가 이거 중심으로 제일 메인으로 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가 근데 좀 죽었었어요. 그동안 16, 17, 18, 3년 정도 죽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 몰입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올해 좀 ATD의 특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는 오히려 휴이시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Stay, Stay, Stri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조직에 있기를 이 조직을 되게 좋게 말하고 여기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조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원하면 이 사람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를 왜 계속 기업에서 하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성과로 직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시어즈나 베스트 바이나 고객 만족도나 아니면 매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은 HR이 할 역할이 바로 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세션은 어떠냐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리더십 행동들이 구성원의 몰입을 집중할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세션이었는데 크게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가장 강조했던 건 뭐냐면 직원들의 몰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의 솔선수범이다라고 합니다. 시키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 그럼 과연 리더의 솔선수범이 어떻게 되냐라면 코어 리더십 모델을 가져와서 에센스와 리더십은 폼이 있다. 즉 에센스라는 거는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느냐, to be라는 거죠. 어떤 리더가 되느냐가 되게 첫 번째고 폼이라는 거는 그 행동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에센스라고 합니다. 즉 리더가 생각하는 자기의 리더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효과적인 리더는 자신이 리더가 되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발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폼들이 모두 에센스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행동이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센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즉 동료와의 신뢰 문화를 조성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보상 지원, 교육에 관심을 갖는 리더의 이런 행동들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세션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세션이었고요. 일단 밀레니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밀레니얼. 아까 젠지가 되게 많이 들렸거든요. 젠 Z, 그러니까 Z 제너레이션이 되게 많이 들렸는데 밀레니얼은 이제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이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 지금 밀레니얼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어디 있냐면 밀레니얼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밀레니얼들이 과연 리더십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밀레니얼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밀레니얼의 특성들도 기술에 밀감하고 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특히 여기서 평생학습자고 학습과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에 좀 주목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은 일단 가장 첫 번째 놓는 요인, 회사에서 가장 첫 번째 놓는 요인이 X세대나 아니면 그 베이비 부머는 일단 돈이나 성공이거든요. 근데 밀레니얼들은 첫 번째가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를 놓더라는 거죠. 학습과 성장에 되게 목말라 하더라는 겁니다. 밀레니얼들은 그래서 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개인의 발전을 되게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신가요? 네. 제가 본 밀레니얼은 네. 제가 잘못 봤는데 그런데 51%가 회사의 HRD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4가지였거든요. 즉 첫 번째가 리더십, 경력이동, 자발적인 상시학습.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을 잡아두려면 이 4가지 프로그램은 반드시
회사에서 마련하라라는 세션이었어요. 첫 번째가 리더십인데요. 밀레니얼들은 개인적이고 이래서 거의 세션에서는 별로 리더십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합니다. 오히려 밀레니얼들이 훨씬 더 리더십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본인에 대한 그 기대치가 되게 높아서 회사에서 뭘 해주면 되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는 67%가 회사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족하는데 밀레니얼들은 40%만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리고 또한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71%는 2년 내, 그러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성장해주지 않으면 2년 내로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레니얼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세션이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LMS의 형식, 즉 X세대와 베이비 부머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입식으로 배웠거든요. 학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합니다. 강의 듣다가 졸고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밀레니얼들은. 이러닝을 듣다가 모바일을 듣다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포멀 러닝이나 포멀 러닝을 활용하지만 특히 여기에 좀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되게 익숙한 세대다. 알아서 인공지능이 나한테 알아서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4/7의 상시학습 학교, 즉 24시간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어디든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밀레니얼들은 오피스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통근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 아니면 심지어는 여행 중에도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HRD가 그동안 Learning for First Time, 여기에 그 모셔의 그거잖아요. 모멘트 오브 니즈잖아요. HRD가 필요한 순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들으면 HRD가 필요한 순간이 뭔가 처음 배우려 할 때,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을 때, 그리고 아는 거를 적용하려 할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될 때, 큰 변화가 필요할 때, 5가지거든요. 그런데 HRD는 어디만 하더라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닝 조금 더 요구하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밀레니얼들은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다? 항상 상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력 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요? 계속 경력을 이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경력 이동이 관련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세션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 했는데 2번 정도 했는데 되게 안 먹혀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약간 좀 일반적인 세션이었는데 캔두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실무에 대한 강조를 되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디지털 환경이 되게 바뀌기 때문에 리더가 실무를 해야 된다라는 세션이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매니저가 딱 되자마자 나는 실무 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상담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직원들은. 그런데 실제 통계를 봤더니 실무를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실무랑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세션이었어요. 네, 안 할 걸 그랬습니다. 근데 실무를 하면 매니징의 역할도 늘어나고 매니징의 역할을 하면 실무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붙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어질리티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자일한.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어질리티의 정의가 뭐냐라는부터 좀 출발했던 세션이었는데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과연 리더십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셀프 리더십 어질리티다. 즉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고 민첩하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붙일 수 있냐 이런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스테이크홀더 어질리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션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하고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컨텍스트 어질리티입니다. 즉 아까 마이크로러닝 남 대표님 할 때 그 타이밍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의적절한 부분. 즉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라는 것에서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창조라는 거는 뭐 강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창의성. 그래서 이렇게 쭉 4가지 역량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거, 과거의 성실근면보다는 이런 역량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성실근면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량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여기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는 한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10년 뒤를 상상해 보면 본인이 리더십이 아무리 있어도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본인이 아무리 논리적인 생각을 가져도 그런 부분은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즉 앞으로 리더십 역량을 기르려면 로봇이 하지 못하는 창조성, 설득력, 협업, 그 다음에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 역량도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어질리티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부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즉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처럼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의도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특히 그냥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역량을 개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입니다. 아마 되게 중요한 단어죠. 뭐 거의 대세가 된 것 같고요. 아직도 마이크로러닝 세션은 20분 정도 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러닝 활용 방안을 이제 저희가 카라 토거슨이라는 분은 따로 제가 불러서 했던 세션이었어요. 저희가 가장 유명해서 어렵게 좀 섭외해서 휴넷 그 대표단 앞에서 그냥 했던 세션이었고요.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희가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에서 7분 강의를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사전학습용으로도 짧은 영상을 활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 많으세요. 이거 하시다니 강사분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학습자도 적응을 못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만 할 거냐는 거죠. 그 외의 것도 사전학습을 준다든지 마이크로러닝으로 모바일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러닝 부스트라고 있습니다. 아까 어빙하우스 곡선 나오셨죠? 계속 그 기억을 반복시키게 학습한 걸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마이크로러닝이 적절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서포트, 즉 팔로우업 교육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거의 4배 차이 나거든요. 그냥 교육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그 효과가 일단 뭐 나중에 나올 겁니다.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팔로우업 교육에서도 마이크로러닝을 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4가지 방식을 동시에 좀 고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션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던 카라 토거슨이 아마 마이크로러닝에서 가장 핫합니다. 구루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이트 사이즈 러닝이라고 했다가 작년도 TK에서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를 아예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정도의 영상이나 한 개의 인포그래픽 이렇게 4가지 형식이 마이크로러닝이다라는 거고 그 세션에서 나왔던 분들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답변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저희는 뭐 120시간짜리를 124시짜리를 이주시켜야 되는데 이걸 다 마이크로러닝으로 쪼개면 어떠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휴넷의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도 예전에는 과거에 한 2010 저희도 모바일 퍼스트하고 이런 게 2013, 14부터 했는데 한 차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차씩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쪼갭니다. 저희가 쪼개서 상상마루나 쌤이라는 걸로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른 게 고객들이 다 알아요. 학습자들이 잘랐다고. 그리고 하나가 스탠드얼론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컨텐츠가 그냥 이 컨텐츠로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냥 60차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왜 60차시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고용보험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60차시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어차피 고용보험이 또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예 60차시를 만들어서 스탠드얼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묶습니다. 묶어서 고용신고를 작년도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일단 강사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너무 일이 많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푸시를 했던 결과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랬더니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진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만 쏙쏙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스트 인 타임 러닝이 검색에 따라서 걸리더라는 거죠. 컨텐츠가. 과거에는 걸렸는데 좀 이상했어요. 뭔가 앞뒤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걸리면 완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최근에는 이거를 플립 러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듣고 오프라인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러닝 컨텐츠를 만들면 이런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렸던 얘기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거기서 같이 대표단에 계신 분이 꼭 영상이어야 되나요? 라는 얘기였어요. 꼭 마이크로러닝이 영상이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영상은 대세입니다. 10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유튜브. 최근에는 5, 60대까지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대세라는 거죠.
가장 선호하는 컨텐츠고요. 학습 효과 측면에서도 읽는 것보다 영상 컨텐츠가 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컨텐츠를 활용해도 되되 영상을 주력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시되 PDF나 아니면 오디오나 이런 컨텐츠를 보조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토고스는 이렇게 7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러닝을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IBM 정도만 본 것 같아요. 전체를 바꾸지 말고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거 있잖아요. 과장 관리자 과정 아니면 뭐 그 신입사원 과정 아니면 뭐 문제 해결 과정 이런 식으로 과정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가장 연관이 많은 적합한 과정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마이크러닝이 무슨 대세고 이러닝을 싹 바꾼다 이게 아니라 마이크러닝, 이러닝, 오프라인 교육, VR, 뭐 AR, 그다음에 AR 이런 게 모두 HRD가 활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마이크러닝도 적합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라토고스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션은 그냥 일반적인 세션에서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던 거라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러닝에 대한 세션이었고요. 카라토고스니랑 지금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근데 카라토고스는 훨씬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러닝에서는. 셰넌 팁턴이라고 이분의 이제 세션 마이크로 온도 고였는데 이분은 결국은 트렌드의 변화가 2에서 2.5년 만에 직무 스킬이 되게 빨리 바뀌다라는 거죠. 아마 그냥 본인이 생각하셔도 3년 전에 했던 일이랑 지금 했던 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특히 HRD는 많을까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생산직이 아닌 이상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마케터나 이런 데들은 거의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한 3, 4, 5년 전만 해도 광고 쪽을 어떻게 할 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유튜브에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술의 완벽한 전환도 2.5년마다 되더라는 거죠. 포멀 러닝이 현업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해도 15%밖에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직원들은 하루에 4분 정도 내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맞는 HRD 방법일까요? 라는 얘기였어요. 즉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죠. 되게 빠르고 그리고 직원들이 바쁘고 결국은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마이크로 러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적용입니다. 아까 5분 정도의 동영상이라 했는데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컨텐츠가 마이크로 러닝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누가 이길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차원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만들 때는 짧게 학습 또한 짧게 스몰 유닛 해가지고 최대한 길게 하지만 무조건 짧게 해요. 네. 무조건 짧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활용이 가능하고 일단 엔스크린 이건 다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엔스크린 다 되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이지블리 억세서블 해가지고 되게 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마이크로러닝을 하면 LMS에 딱 올려놓고 왜 안 듣지 이러잖아요. 왜 안 듣지 이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러닝은 LMS는 이러닝이 탑재되기 위한 시스템인데 마이크로러닝은 3분짜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어디든 가능합니다. 즉 어디든 쉽게 학습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러닝을 구성해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성이 다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얘기였고요. 셰넌 팁턴에 의한 3D 모형이고 아마 찾아보시면 그 마일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카라토고스님 만든 마일 모델 2가지 모델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제가 따라 해봤더니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2가지 모형 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모두 따라서 만들긴 하시되 순환형이라는 겁니다. 이터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결국 에디 모형은 우리가 잘 아는 에디 모형은 폭포수 모형이잖아요. 분석이 끝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끝나면 개발하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든 발견을 하고 딜리버를 했다가 다시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순환형이다라고 그냥 그런 점만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마이크로러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 영어 사이트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XAPI AI입니다. AI가 과연 인공지능이 HRD는 예외일까요? 모든 산업에서 AI를 쓰고 있는데 왜 HRD만 안 쓰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AI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주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모든 산업이 지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AI로요. 들어오면 어떨까요? 저희가. AI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보면 저는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이 에듀테크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거기서도 AI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HRD 그 에듀테크라는 기술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교육에 제일 잘 맞는 기술.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아마 제가 자주 들으셨던 분은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벤자민 블룸이라는 분 아시죠? 텍소노미, 목표의 위계 구조. 그리고 이게 마스터리 러닝의 거의 대가시잖아요. 완전 학습에.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완전 학습을 자랑하시려고 한 클래스를 딱 표준으로 삼습니다. 이 클래스는 그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이 클래스는 본인이 설계한 완전 학습으로 강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비교치로 이 클래스는 비교치로 하나 넣어줬어요. 1대1 코치를 붙여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게 되게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거죠. 1대1 코치가 훨씬 높은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강의식 수업으로 50명인 학생들 중에서 98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확률은 한 98점을 한 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대1로 붙여주면요.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0배도 효과적인 거죠. 실제로. 과외가 되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요. 다 아시겠지. 맞춤형을 학습시키기.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J.D. 딜런이라는 최근에 뜨시는 분의 세션인데 2019년에 영국에서 한 조사예요. 러닝 앤 디벨롭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과연 어떤 교육이 효과적일까?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했는데 1, 2, 3위가 전부 다 AI입니다. 어댑티브 러닝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입니다. 즉 여기 퍼스널라이즈드 AI, 러닝 어널리티스 전부 다 AI와 관련된 거고요. 4위가 소셜 러닝, 5위가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이러닝과 오프라인 러닝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식 1, 2, 3위 전부 다 AI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복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교육생들한테 다 입으라고 합니다. 꼬마 애들인데요. 아니면 너무 작은데요, 이 옷이. 근데 옷을 표준 교육 과정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 맞춰 입히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 때문에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표준화 시대를 살았거든요. 70년, 원래 1970년도에 HRD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저희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이 표준화였던 겁니다. 재단으로 똑같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거를 이수하면 중급, 이수하면 고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는 얘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디지털이 발달했는데 과연 유효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지금 현재 계속 맞춤형으로 그 피드가 올라가잖아요. 맞춤형으로 AI를 활용했더니 7배 더 몰입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7배요. 근데 지금 이러닝은 어떤가요? 저희 이러닝은요. 수료일부터 뜨잖아요. 그죠? 필수 과정 이렇게 뜨죠.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과연. 그래서 이게 J.D. 딜런의 그동안 우리는 계속 어댑티브 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히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부서와 업무, 즉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몰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HRD 담당자의 2년 차만 몰아놓고 어댑티브 러닝 했던 거죠. 이게 초창기였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나열합니다. 즉 컨텐츠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들을래라고 이제 선택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 신청하게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필수 과정 2개 놔두고 과정을 마케팅 과정 이렇게 과정을 신청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댑티브 러닝을 시도했었죠. 세 번째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아예 컨텐츠 풀을 딱 놔두고 진단을 통해서 아까 요요 컨텐츠를 들어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거는 HRD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넷플릭스와 같이 리코멘드를 하더라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하는 추천은 학습자가 본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요령의 학습자가 본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댑티브 러닝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J.D. 딜런은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시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개인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경험입니다. 즉 어댑티브 학습 경험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사람이 필요한 과정이 딱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그냥 매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습 경험들, 어떤 사람과의 멘토링이나 어떤 사람과의 신문을 보거나 블로깅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걸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네,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거는 시간이 많을 때 다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그 XAPI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AI 기술을 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와 빅프로세싱, 즉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알파고가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빅데이터와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HRD는 너무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2010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702010 중에서 일원인과 오프라인 교육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교육은 데이터 관리하시나요? 그냥 수료율 이 정도죠. 점수 몇 점. 입과했다 안 했다. 아니면 사고 쳤다 안 쳤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1001 쪽에서도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 학습 자체도 LMS라는 시스템 자체가 교육 담당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교담자가 원하는 진도, 수료율, 진단, 평가, 컨텐츠 정보가 있어요. 학습자가 뭘 질문했고 뭘 궁금했고 학습자가 어떤 리포트를 냈고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 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정보 또한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RD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바로 XAPI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삼형식 문장. 이 삼형식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마틴은 유튜브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봤습니다. 톰은 트랜스포머 CEO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는 것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이거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리는 빅데이터 포럼이라는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SVO해서 쭉 이렇게 나열되는 거죠. 쭉 나열돼서 메리가 완성했어요. 자베이드를.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 경험, 학습 액티비티와 관련된 경험들을 이렇게 LRS라는 데, 러닝 레코드 스토어라거든요. 요게 계속 저장하는 겁니다. 휴넷도 이거 LRS 지금 하는 게 한 7개월 됐어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되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캐치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실제로 이게 워킹하려면 메간 토란스라는 분님도 이번에 세션에 불렀는데 한 3에서 5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영어랑 수학 서비스들은 되게 나오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이 똑같습니다. 근데 기업 교육은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컨텐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표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이면 결국은 HRD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A 사원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B 블로그의 로직트리 이해 글과 로직트리 적용 사례라는 마이크로러닝이 추천됩니다. 즉 학습과 학습 경험까지 어댑티브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HRD의 영원한 과제인 프로덕트 X를 판매한 90%의 세일즈맨이 셀링 프로덕트 X라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셀링 프로덕트 X 과정을 영업 신입사원들한테 반드시 듣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동안 ROI 모델 쓰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데 XAPI가 되면 이게 커크패트릭의 4단계가 아니라 XAPI, 즉 인공지능이 이걸 풀어준다는 거죠. 이 정도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션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결과, 컨텍스트 이렇게 5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세션이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RPA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RPA 정의가 RPA 들어보셨나요? 대기업들은 되게 이슈가 되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설명할게요. 로봇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어 인지 능력이 필요 없는 반복되거나 시간을 잡아먹는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뭐 주차장에 이렇게 자동 개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PA랑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걸 R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RPA가 현재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 컴퓨팅, 즉 패턴이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게 대체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혼자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AI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RPA는 결국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뭐 이렇게 HR 전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였고, 되게 시간이 빨리 왔네요. 그리고 RPA가 되게 유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유망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HRD에 썼던 사례, 언스트영에서 실제 적용했던 사례거든요. HRD 분야에. 그래서 이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이었는데 이게 컴플라이언스 교육, 윤리 교육 자체가
조직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윤리경영 교육 자체가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또 복잡하게 여러 담당자들이 하다 보니까 복잡한 구조였대요. 이거를 로봇이 해서 통합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자동화시켰냐면 결국 러닝, 그러니까 학습 등록하는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출석 체크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한 거죠. 그리고 출석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점 이수 같은 거 관리하시잖아요. CP 그러니까 학점 이수도 전부 다 그 RPA가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하게 되면 여기는 미국은 되게 크다 보니까 호텔을 예약해 준대요. 호텔 예약하는 것도 자동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규모의 교육들을 되게 5명의 인원으로 했다는 사례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연관돼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5명의 인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컴플라이언스 8가지 정책에 대해서 담당자가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4가지 서비스 라인이 다 따르고 하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컴플라이언스 교육 담당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RPA를 통해서 되게 중복되는 일을 없애버리고 하면서 단순화시키니까 이렇게 5명이 아까 이 규모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나카라라는 분이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가장 전문가예요. 근데 항상 제가 되게 좋아서 들어가는 세션인데 이번에는 3분이 같이 하시는데 나머지 2분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인사이트 있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HRD에 좀 울림이 있는 단어였는데요. 일본에서 최근에 2가지 사례가 있었대요. 즉 방금과 말한 RPA를 하려면 결국 사람이 관여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현장 직원 대상으로 계속해서 한 50차시, 60차시를 돌렸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HRD가 없었대요. IT 부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HRD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 산업에서 자동화된 건설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교육시키는 것도 또 HRD를 배제하더라는 거죠. 과연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거에 반드시 HRD가 관여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대체 가능한 업무 중에서 가장 대체가 낮을 확률이 바로 러닝 분야거든요. 저희 HRD 분야거든요. 로봇으로 대체 분야가. 즉 대체 분야가 낮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체할 부분을 발굴해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세션이었습니다. 쭉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HRD가 해야 될 AI를 활용해서 해야 될 2가지 업무는 첫 번째는 HRD 업무를 AI를 활용해서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학습에 아까 어댑티브 러닝처럼 AI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VR, AR 게임 챗봇에 대한 얘기인데요. 챗봇에 대한 걸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팔로우업 러닝에 대한 효과인데요. 팔로우업 러닝이 있다 보니까 거의 4배가 상승하더라라는 거고요. 직원들이 1대1 코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 러닝을 되게 좋아한다. 교육을 받고 오면 관리자가 1대1 코치를 해주거나 그룹 코치를 해주면 되게 좋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영업 세일즈 사원들, 그러니까 세일즈 리더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처음에 원래 프로그램이 이거래요. 그냥 사전 학습하고 워크숍을 한 다음에 액션 플랜을 짜서 비슷하죠. 그냥 놔두고 다음에 결국 맨 마지막에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계속해서 러닝 브레이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챗봇을 적용한 겁니다. 챗봇을 적용한 거고 결국은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 10에서 12주 정도의 학습이 안 될 때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번에 작년에도 챗봇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되게 다양하게 쓰는 의도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팔로우업 러닝 즉 여기에 챗봇이 적합하다는 거를 좀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런 겁니다. 저희가 HRD가 학습했으면 학습한 걸 기억하고 기억한 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벤트성으로 학습만 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억하고 적용시키는데 챗봇이 유효한 도구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화를 한 모습이에요. 챗봇이 지금 레벨 얼마예요? 그럼 난 지금 7이야 라고 하면 5에서 7까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사람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말이 많아요. 네, 이분이. 이게 로봇인데 이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너무
약간 이분이 되게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결국은 코치가 학습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적용해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아마 학습이 되게 별로 몰입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 3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을 때 20% 정도만 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대요. 챗봇을. 근데 지금 보니까 67%나 쓰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챗봇을 썼더니 아까 같은 분들이 많아진 거죠. 대화가 되게 5분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말이 긴 분들이 많다는 거죠. 25분 정도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몇 단어가 아니라 아까 이분처럼 어마어마한 단어를 지금 챗봇이랑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챗봇이 이렇게 팔로우 교육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우리나라도 솔루션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는 내년 정도면 여기 계신 HRD 유수 기업에 계시잖아요.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 러닝이고요. 월마트 사례입니다. 월마트는 140만 명의 직원들을 어떻게 표준화된 행동을 하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이 모든 140만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돌리자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온라인으로 돌리자니 또 비용 플러스 이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게임으로 만들자라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스파크시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일과입니다. 7시부터 4시까지 어떤 미션들을 수행해야 되냐라는 거를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선택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막 생기는 이런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월마트는 고객이 10걸음 정도 다가오면 무조건 어떤 일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된대요. 그게 한 가지 행동 규범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잘 시행을 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러지 않으면 포인트를 깎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원데이가 끝나면 항상 피드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됐을지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월마트에 있던 한 교육 공간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30분씩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가 높아지면 다음 부서로 이동되고 계속 미션들이 되게 계속 다르게 부여됩니다. 그걸 다 만든 거죠. 근데 아마 NPS 96인 거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NPS가 96이고 결국 사전 진단과 사후 테스트 사이에 2%가 상상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게임도 되게 적절하게 쓰면 되게 효과적인 HRD 툴이 될 수 있다는 사례에서 가져왔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고 이거는 저가 똑같은 세션입니다. 했더니 좀 실패했던 그런 세션에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고 거의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끝낼게요. 학습 시대에서 학습 경험의 시대다라는 거고 이 세션에서는 10에서 지금 학습 경험이니까 타인과의 배움 그리고 업무들을 통한 배움으로 이동을 HRD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학습에서 즉 10 영역인 학습에서 결국 학습 경험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모바일을 활용했던 사례고 여기에 컴캐스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회사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컴캐스트에서 온보딩 프로그램 즉 신입사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실습 기회부여, 현장 업무 바탕, 학습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원칙을 정해서 실제 모바일을 활용해서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경험, 그러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 강화하기 위해서 5가지 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이러닝과 거의 비슷한데 모바일로 사전 이론 학습을 하고 학습 내용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한 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 경험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즉 뭐냐면 학습한 거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세요. 학습한 거를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런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이 플랫폼에 올리게 합니다. 즉 학습에서 여기서 저희 끝나잖아요. 테스트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모바일로 활용해서 현장에서 찍어서 올리게 하는 거죠. 학습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모바일을 적절히 활용했다라는 사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 쓰게 하잖아요. 양식들 해가지고. 이게 핵심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양식 주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데 인터뷰 내용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안 쓰더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하거나 아예 귀찮은 음성을 하거나 아니면 GPS를 찍어가지고 보내거나 라는 등등의 되게 간단하게 이 학습을 실행한 거를 그냥 증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또 노하우였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물을 올리면 바로 매니저 참여를 되게 중시하더라고요. 러닝 익스피리언스에서. 매니저를 참여해서 관리자에 전송하면 이 매니저들이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는 거고 여기는 되게 다음 페이지는 매니저를 그래서 엄청나게 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피드백 글자 수도 보여주고 응답 소요 시간도 막
실시간 보여주고 이러면서 매니저들이 그 학습을 실행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온보딩, 컴캐스트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70여 가지 플랫폼으로 확장됐대요. 그러니까 세일즈 교육, 그 다음에 임원 교육 이런 데까지 모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여기는 컴캐스트는 학습한 거를 실제 적용하고 찍고 올리는 문화가 점점 형성되는 거죠. 학습이 학습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모바일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닝 전이에 대한 얘기고요. 러닝 전이는 아마 들어보셨을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학습 전이랑 조금 그 단어는 영어입니다. 학습 여정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러닝 익스피리언스 말씀드릴 때 HRD의 가장 큰 목적이 학습한 거를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을 시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학습한 걸 기억하게 만들고 기억한 걸 비즈니스 성과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습과 기억 사이에 어빙아웃 고소로 되게 까먹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LRP라고 하거든요. Learning Reinforcement Program 해서 모바일로 계속 기억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모바일, 마이크러닝이나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일회성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실행과 연결이 안 되다는 거죠. 즉 늘려주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을 하고 나서 HRD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성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를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늘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학습에서 학습 여정으로 바뀐다라는 게 러닝 전이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는 전이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학습 전이, 러닝 트랜스퍼입니다. 학습 전이의 기본 개념은 결국은 결과는 트레이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해서 뭐 몇 시간 몇 명 교육했다 이게 아니라 학습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교육이란 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라는 얘기고 현업 성과 반드시 연계하기 때문에 러닝에서 시작해서 비즈니스 니즈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비즈니스 니즈에서 출발해서 학습으로 이어지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저를 반드시 러닝 저니도 좀 관여시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망각곡선을 이겨내야 된다. 계속해서 학습한 걸 기억하게 계속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업에서의 성과 지원, 아까 모멘트 오브 니즈처럼 결국 뭔가 배운 거를 현업에 적용할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러닝 저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즉 비즈니스 목표에서 출발해서 그 성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 성과 목표에서 이 성과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전이가 일어나야 되냐. 학습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학습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라는 툰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러닝 익스피리언스들을 조합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 지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뒤쪽에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즉 계속해서 리마인드, 모바일로 리마인드하고 테스트를 한다든지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반복되는 현업 적용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잡에이드 이런 식으로 HRD가 학습 경험들을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상황적인 부분, 어떤 컨텍스트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자나 관리자의 미팅,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보 제공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습관 변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습관에 되게 반복 해통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목표 설정하고 기록하고 연습하고 리뷰하고 적용하는 이런 반복 패턴을 계속 하더라는 학습 경험을 이렇게 설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러닝 저니의 목적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은 러닝 저니의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에서는 되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 9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인포멀 러닝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동료 지원과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 매니저의 지원과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러닝 전이라든지 이렇게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늘려놓는 기간, 아니면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것들은 모바일을 되게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모바일을 학습한 거를 기억하게 하고 기억한 거를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사후학습 통합 관리를 하는데 모바일만큼 좋은 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이고요. 아마 아까 남 대표님이 하셨을 거예요. 큰 목적이 에디 모형이 너무 폭포수 모형이었다라는 얘기고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애자일하게 적용할 때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외관 토론스를 제가 불러가지고 했던 세션이었는데 결국은 가장 애자일하게 교수 설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학습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본인이 웨딩 플래너라면 과연 누구를 만족시킬 거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애자일하게 설계할 때. 즉 우리가 무슨 대리 양성 과정을 만든다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학습자를 만들면 나머지 부분에서 페르소나라든지 그리고 스토리라든지 업무 범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애자일하게 계속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큰 업무부터 작은 업무로 나누되 애자일하게는 대신에 이 반대로 실행은 작은 업무부터 큰 업무로 하라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를 많이 해야 큰 실수를 줄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비주얼하게 애자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할 때 사람별로 이렇게 레고 블록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빠르게 한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최근에 제가 그냥 이번에 좀 가장 느낀 거는 한국 사람도 제일 많이 왔고요. ATD 인원들도 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부터 디지털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HRD가 최근에 좀 약간 침체였잖아요. 근데 되게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트렌드를 적절하게 학습자를 육성하는 데 활용해서 대한민국 인재 육성에 다 모두가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